2026년 1월 3일 새벽,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타전되었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을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입니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 절대적인 결의라는 비장한 이름이 붙은 이 작전으로 마두로는 자신의 침실에서 수면 안대도 벗지 못한 채 미군에 의해 끌려 나왔고, 이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모든 과정을 백악관 상황실이 아닌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의 케이터링 주방 앞 급조된 텐트 안에서 지켜보며 마치 텔레비전 쇼를 보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침공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마약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마두로 정권이 국가 주도로 코카인을 밀매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했으니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마약 문제는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명분은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우선 현재 미국을 좀비거리로 만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의 주원료는 베네수엘라가 아닌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또한 마두로가 밀매했다고 지목된 코카인의 주요 소비처는 미국보다는 유럽 시장입니다. 더 결정적인 모순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행보에 있습니다. 그는 과거 코카인 400톤을 미국으로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온두라스의 전 대통령을 사면해준 전력이 있습니다. 똑같은 마약 범죄인데 누구는 그 나라 관행을 하며 풀어주고 누구는 특수부대를 보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납치해온다는 것,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민의 87%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전 세계의 비난과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무모해 보이는 납치극을 벌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마약은 그저 대중을 속이기 위한 연막탄일 뿐, 이 전쟁의 본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유의 화학적 비밀, 인공지능 패권, 그리고 지정학적 대청소라는 거대한 삼각파도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석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결국 석유 때문 아니냐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침공 직후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고 우리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 시스템을 재건할 것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때처럼 숨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데 굳이 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베네수엘라의 유전이 필요할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석유의 품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석유라고 다 같은 석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은 전문 용어로 경질유, 라이트 스윗 크루드라고 부릅니다. 물처럼 맑고 가벼워서 휘발유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원료입니다. 하지만 이 경질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돌리는 대형 트럭, 거대한 선박, 그리고 공장의 발전기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디젤, 경유, 그리고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팔트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매장량 1위, 약 3,030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중질유입니다. 끈적끈적하고 황성분이 많아 냄새나는 마치 걸쭉한 찌개 같은 기름이죠. 역설적이게도 미국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거대 정유 공장들은 수십 년 전부터 바로 이 중질유를 정제해서 디젤과 산업용 연료를 뽑아내도록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휘발유 원료는 넘쳐나는데 정작 산업의 혈액인 디젤을 만들 묵직한 원유가 없어서 미국 정유사들은 그동안 비싼 값을 주고 다른 나라 기름을 사오거나 공장을 놀려야 하는 비효율에 시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에너지 산업의 딜레마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구조적 미스매치를 힘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 공장은 배가 고프다.
내 밥그릇을 내놔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배로 5일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매장량은 압도적인 베네수엘라의 뚜껑을 강제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침공 직후 헬리버튼 같은 미국의 유전 서비스 기업 주가가 폭등하고 엑슨모빌이 베네수엘라 진입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유 공장의 효율을 높이자고 한 나라를 침공했을까요? 더 깊은 곳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즉 AI 패권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과 산업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 AI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 확충이죠.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일례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인구 100만 도시 전체가 쓰는 가정용 전력보다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AI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끊기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 즉 기저발전이 필수적인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확보하는 것이 대규모 비상발전 시스템이고 이때 사용하는 핵심 연료가 바로 디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 셰일 오일로는 디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확보는 디젤 생산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미국의 AI 패권 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사활을 건 AI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디젤이 없어서 AI 개발이 늦어진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대규모 반도체 계약을 맺는 등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에너지 안보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의 기동력이나 포탄의 화력이 국력이었다면 이제는 연산력, 즉 컴퓨팅 파워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그 연산력을 멈추지 않고 돌리기 위해 베네수엘라 땅 밑에 잠자고 있던 끈적한 검은 기름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침공을 두고 테크노 제국주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이유는 지정학적 대청소입니다. 1823년 제임스 멀로 미국 대통령은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라는 멀로 독트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주 공격적으로 재해석한 이른바 돈노 독트린의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 선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뒷마당인 서반구에서 나의 적들을 물리적으로 삭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반미 연대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68%를 수입해가며 무려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80조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고문단을 보내고 무기를 팔며 미국의 턱밑을 겨눴고 이란은 드론 기술을 공유하며 반미 전산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두로를 제거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움으로써 중국은 하루아침에 80조 원에 달하는 채권을 휴지 조각으로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큰 원유 공급처도 잃었죠. 러시아와 이란은 남미라는 전략적 교도보를 상실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민서에는 비반구적 경쟁자들이 전략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침공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브릭스 해체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패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며 항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브릭스 진영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경고장입니다. 내 구역에서 얼쩡거리지 마라. 마지막으로 지극히 현실적이고 냉혹한 미국 국내 정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선거입니다. 2026년 11월 미국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율이고 지지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트럼프의 계산기는 명확하게 돌아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해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막대한 양의 싼 석유를 미국으로 들여와 유가를 떨어뜨린다. 유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고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물가도 잡고 경제도 살렸다고 외치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석유 수익 관리 공식이라는 기상천외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판 돈은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에만 넣어야 하고 그 돈으로는 오직 미국산 제품만 살 수 있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미국의 51번째 주 혹은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달러 가치를 조절하는 디베이스먼트 전략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한때 6만 %에 달해 국가 기능이 마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재건을 명분으로 경제 주권을 통째로 삼키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마두로의 침실을 급습한 건 마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셰일 혁명의 빈틈을 메울 중진류 확보, AI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돌리기 위한 전력 안보 전쟁, 중국과 러시아를 남미에서 축출하기 위한 지정학적 청소,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경제적 계산.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바로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고 지경학적 분절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얽혀 있었다면 이제는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자원을 강탈하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미국의 국익과 안보 앞에서는 국제법도, 타국의 주권도, 동맹의 체면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의 논리의 부활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AI와 에너지가 결합되는 이 거대한 판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검은 석유는 이제 미국의 AI 서버를 돌리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에너지 기업의 주식을 사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금을 사서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솔직했습니다. 석유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이제 그 말이 우리 계좌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